네, 저는 분명 36년 전 남편과 결혼을 했었는데 제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군요. 그랬더군요. 남편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날 밤이었는데요. 현관에 들어서자 상주 리본이 달린 검은 외투가 벽걸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신발장 앞에는 검정 구두가 먼지 얼룩을 남긴 채 비스듬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실내등을 켰습니다. 거실 중앙등이 켜지면서 탁자 위에 놓아둔 향로에서 옅은 연기가 남아 있었고 그 냄새가 거실 한쪽 끝까지 퍼져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랐고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컵을 싱크대 오른쪽 가장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밤이 더디게 흘러갈 것 같아서 저는 장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방 장롱 맨 아래 칸 서랍은 나무 손잡이가 달린 오래된 제품이었는데요. 손잡이 끝이 닳아서 표면이 반질거렸습니다. 저는 서랍을 끝까지 당겨 열었고 하얀 수건 뭉치와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봉투 몇 개가 구겨진 상태로 겹쳐 있었습니다. 수건을 걷어내자 누런 봉투 하나가 바닥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어요. 테이프를 붙였다 뗀 자국이 모서리에 남아 있었고 누런 봉투 겉면에는 검은 사인펜으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요. 글씨는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보관, 두 글자였어요. 저는 봉투를 들어 탁자 위에 놓고 손톱으로 접착면을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흰 종이 묶음이 미끄러져 나왔는데요. 첫 장은 혼인신고서 양식이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혼인 당사자란이 미리 적혀 있었고 제출 도장이 있어야 할 칸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빈 칸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도장이 없었고 접수번호도 없었고 제출 날짜 칸도 공란이었습니다. 뒤에 붙은 장들을 넘겼습니다. 배경 설명은 없고 간단한 메모가 한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 이름부터 안전하게. 말보다는 문서가 모든 걸 증명해 주니까.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고 혼인신고서를 왼쪽, 메모를 오른쪽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않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고 종이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안전하게라는 단어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오늘 떼어본 결과가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배우자 칸에는 사실혼 추정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고 거기서 이미 한 차례 멈칫했었죠. 그때는 장례 절차 때문에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미제출 혼인신고서가 있었고 설명의 순서가 반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더 뒤졌습니다. 혼인신고서 뒤에는 얇은 문서 묶음이 하나 더 있었고 고무줄로 2번 감겨 있었어요. 고무줄을 풀자 위임장 초안, 신탁계약 초안, 차용증 사본이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위임장 초안의 수탁자 칸에 제 이름이 들어 있었고 은행계좌 4개의 관리 권한을 저에게 위임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신탁계약 초안에는 집과 가게 보증금의 소유 및 관리 주체를 제 명의로 고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차용증 사본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채무자는 제 친정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증인은 남편이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데 나를 이해시켜 주리는 내 옆에 없었죠. 저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문서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결혼 첫 해봄이었고 혼인신고서 초안의 작성 날짜와 위임장 신탁 초안의 작성 날짜가 한 달 안쪽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 시기에 친정에서 보증 관련 전화가 잦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아들고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하던 모습이 생각났고 통화가 끝나면 장부를 꺼내 숫자를 적던 습관이 떠올랐습니다. 제 남편은 저의 친정을 보살핀 거였더라고요. 그러나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은 사치였고 저는 지금 그 장부를 찾아야 했습니다. 거실 책장 아래칸에 비치한 플라스틱 박스에 장부가 보관되어 있었고 저는 박스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1990년대 회색 표지 장부를 꺼내 펼치자 그 봄의 지출 항목에 도장값, 인지세, 등기 관련 수수료 같은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항목 오른쪽에는 제 손글씨로 남편 동행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가 오늘 제가 본 문서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탁자 위로 옮겨 혼인신고서, 위임장 신탁 초안과 같은 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작은 포스트잇에 번호를 매겼습니다. 1 혼인신고서 초안, 2 위임장 초안, 3 신탁계약 초안, 4 차용증 사본, 5 장부 기록. 이 5 항목이 같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혼인신고 미제출 상태의 법적 영향 정리. 둘째, 사실혼 상태에서의 재산과 관리 내역 정리. 셋째, 시댁 측과 합의 전 자료 제시 준비. 넷째, 변호사 상담 예약. 저는 휴대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고 가족법과 상속에 특화된 사무실 2곳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 상담 가능 시간을 확인했고 오전 10시가 비어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자료 목록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모으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직원이 곧 문자로 항목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군대 동기 남기로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니트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늦게 죄송합니다. 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 모실 수 있다고 했고 기로 씨는 거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로 씨는 봉투에서 편지 4본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노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장모님 보증건 내가 막아보마. 신고는 잠깐 미루고 우선 아내 이름을 안전하게 만들어둬야 해.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기로 씨는 그때 형은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문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물었고 기로 씨는 당시 제가 보관했습니다. 혹시 필요할까 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봉투와 문서를 모두 다시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전부 펼쳐둔 채 사진 액자를 가져와 왼쪽 끝에 세워두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결혼식 날 양복을 입고 있었고 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 작은 얼룩이 있었는데요. 액자 유리 안쪽에 먼지가 붙어 굳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닦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은 닦는 일보다 문서 순서를 정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밤 12시를 넘겼습니다. 저는 문서 묶음을 투명 파일에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파일 첫 장에 표제지를 넣었습니다. 표제지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혼인신고 미제출 관련 자료라고 적었고 하단에는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파일 옆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내일 10시 상담 지참. 저는 포스트잇의 끈끈한 면이 파일 표지에 잘 붙었는지 손가락으로 내 모서리를 눌러 확인했고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침실로 가기 전에 거실 조명을 끄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문서와 사진을 그대로 둔 채로 방으로 들어갔고 문턱에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탁자 위 문서의 흰면이 조명 아래에서 잘 보였고 그 줄들이 모두 똑바르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끄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웠고 눈을 감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일 오전 상담, 오후 가족 연락, 모레 자료 출력, 그 다음 주 합의 자리. 순서를 틀리지 않도록 그대로 반복했고 반복이 끝나자 눈이 감겼습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알람 소리를 끄고 일어났고 부엌으로 가 전기포트를 켰습니다. 빵 한 조각과 삶은 달걀 하나를 접시에 올려놓고 따뜻한 물을 머그컵에 담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달걀 껍질을 벗겼습니다. 껍질 조각이 접시 한쪽에 깔끔하게 모였고 노른자가 가운데에서 부드럽게 갈라졌어요. 저는 달걀을 먹고 물을 반 컵 마셨습니다. 더 먹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시간 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에는 전날 밤 준비해둔 파일, 신분증, 도장, 수첩, 펜 2자루를 넣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 문자함을 확인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필요 자료 체크리스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공동생활 기간 확인 자료, 공과금, 세금 납부 내역, 재산관리 기록, 의료보험 피부양 관계 확인서, 위임장 신탁 초안 원본, 장부 사본. 항목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잠깐 봤고 입술에 립밤을 바르지 않은 상태라서 바로 주머니에서 꺼내 바르고 넣었습니다. 사무실은 8층에 있었고 접수대 옆 유리문으로 들어가자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가운데에는 흰색 메모용지가 놓여 있었고 양쪽에 검은색 볼펜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회색 정장을 입고 들어왔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수첩에 꽂았고 변호사는 제 파일을 펼치며 질문을 시작하더군요. 혼인신고는 실제로 제출된 적이 없습니까? 네. 혼인신고서 초안은 있지만 도장과 접수번호가 없습니다. 공동생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36해 정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공과금과 세금, 보험료 납부는 누가 했습니까? 거의 전부 제가 했습니다. 자료가 파일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넘기며 장부 기록과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관리비, 재산세, 자동차 보험, 통신요금. 각 항목마다 제 이름이 납부자로 들어 있었고 자동이체 기록이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질적 공동생활과 재산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두 번째 질문을 꺼냈습니다. 시댁 측과의 통화 내용은 있습니까? 저는 휴대폰에서 최근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막내 도련님이 집은 형 이름으로도 걸려 있다. 정리할 때 우리 목도 생각해라라고 보냈었죠. 변호사는 그 메시지는 출력해 두겠습니다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혼인신고 미제출 상태이지만 공동생활의 실질, 재산 형성 기여, 비용 납부 책임을 문서로 제시합니다. 둘째, 위임장 신탁 초안과 장부를 함께 제시해 보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셋째,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서를 정식 양식으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넷째, 합의가 실패하면 바로 절차로 전환합니다. 저는 메모지에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 자리에는 제가 동석하겠습니다. 일정만 잡아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막내 도련님이었습니다. 형수, 오늘 결과 나왔다면서요. 우리도 자료 좀 봐야죠.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상담을 받았어요. 합의 자리에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가족끼리인데 변호사를 왜 끼워요? 라며 핀잔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진행 절차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정 잡을게요.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문자로 일정 제안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합의서 초안 논의. 전송 후 읽음 표시가 바로 떴고 답장은 바로 오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덕방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창 안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가 눈에 들어왔고 가격표 옆에 작은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는 매물들이 많았습니다. 궁금했지만 유리창 앞에 오래 서 있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 문서를 더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바로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 위 문서를 다시 펼쳤고 출력이 필요한 문자와 통화 기록을 노트북으로 옮겨 프린터를 돌렸습니다. A4 용지가 프린터 입구에서 규칙적으로 나왔고 각 장의 하단에 날짜와 시간이 분명히 찍혔습니다. 저는 출력물을 파일 2번째 칸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위층에 사는 박 여사가 들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라며 배려해 주더군요. 저는 괜찮아요. 오늘은 정리만 하려고요라고 대답했어요. 박 여사는 작은 과자 상자를 두고 돌아갔고 저는 상자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과자는 바로 열어보지 않았어요. 문서 정리가 끝난 뒤 열어보자 생각했죠. 저녁 무렵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합의서 초안을 보냅니다. 조항을 보시고 수정할 부분 표시해 주세요. 저는 파일을 열어 조항을 읽어보았어요. 1. 공동생활 기간과 사실혼 관계의 상호 인정. 2. 재산 관리 및 비용 납부 내역의 사실 확인. 3. 특정 재산의 소유와 관리 주체 확정. 4. 향후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5. 비밀 유지 조항. 저는 조항 3번 옆에 메모를 달았습니다. 집과 가게 보증금 항목을 별도 부속서로 분리하기라고요. 변호사는 곧 가능합니다라고 답했고 저는 부속서에 들어갈 서류 번호를 정리해 전송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밥솥에서 밥 한 공기를 덜고 김과 간장을 꺼내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를 했고 그릇을 물받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부엌 시계를 보니 7시 40분이더군요. 거실로 돌아와 파일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오늘 할 일 목록에서 체크를 했죠. 상담 완료, 문자 통화 기록 출력 완료, 합의 일정 제안 완료, 합의서 초안 검토 시작. 네 항목이 한 줄로 정리되었습니다. 밤 9시 막내 도련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월요일 2시 좋습니다. 큰형님이 동석하겠답니다. 저는 바로 확인했습니다. 장소와 준비물은 다시 알려드릴게요라고 회신했습니다. 그 뒤에는 별다른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합의 자리에서 문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 남기로 씨와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2층에 있었고 창가 자리에서 도로가 내려다 보였어요. 기로 씨는 이미 와 있었고 블랙커피를 반 정도 마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전날 주신 편지 사본은 잘 보았어요 라고 말하자 기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로 씨는 작은 노트를 꺼내 몇 줄을 손으로 적더니 노트를 닫았습니다. 그때 형이 저한테 부탁한 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부탁인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기로 씨는 코트를 열어 안주머니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형이 가게 뒷방에서 녹음한 음성입니다. 형수님이 필요하면 쓰라고 맡겼었어요. 저는 USB를 손으로 잡아 뒤집어 보았습니다. 표면에 기록이라고 적은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USB를 바로 연결할 수 없어서 내용을 간단히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기로 씨는 짧게 정리했습니다. 형이 왜 신고를 미뤘는지, 왜 위임장과 신탁 초안을 먼저 만들었는지, 그리고 형수님 이름을 먼저 세우려 했던 이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어제 녹음 파일은 들었어요. 당신 이름부터 안전하게라고 녹음되어 있더라고요라고 전하자 기로 씨가 놀라지 않았습니다. 형이 같은 말을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정확히 나오도록요. 저는 기로 씨에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로 씨, 혹시 그 시절에 남편이 친정 보증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세요? 기로 씨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형이 금융권 직원과 2번 만났고 보증인 변경이 가능한지, 상환 계획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집과 가게, 보증금이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수님 이름으로 공과금과 보험료 자동이체를 묶었습니다. 계좌 주인이 형수님이면 추적이 느려진다고 들었어요. 설명은 간단했고 절차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질문 목록을 적었습니다. 1. 당시 미팅 상대 이름, 2. 미팅 장소, 3. 문서 작성 순서, 4. 증인 가능인. 기로 씨는 기억나는 이름과 장소를 말해 주었고 저는 그 이름과 장소를 적었습니다. 증인은 저와 동네 통장님이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왔고 저는 통장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기로 씨는 통장님은 지금도 같은 동에 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버릇, 문서에 서명할 때의 습관, 날짜를 적는 방식, 도장을 찍을 때의 위치 같은 것도 물었습니다. 기로 씨는 형은 도장을 오른쪽 아래에 살짝 겹치게 찍었습니다. 날짜는 2자리 숫자를 쓰지 않고 4자리 연도를 꼭 썼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습관을 그대로 메모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합의 자리에서 문서의 진위를 따지는 말이 나오면 남편의 서명과 도장 습관을 설명하면 되었기 때문이었죠. 자리를 마치며 저는 USB를 가방 안 작은 지퍼칸에 넣었습니다. 계산은 제가 했어요. 영수증을 받아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며 기로 씨가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형수님, 형은 체면보다 절차를 먼저 골랐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요. 저는 그 점을 제가 확인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폴더 안에 날짜가 파일명으로 붙은 음성 파일이 3개 있더군요.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 채권자 목록이 정리될 때까지 아내 이름으로 생활비와 공과금을 묶는다. 집과 가게 보증금은 아내 명의로 고정한다. 문장은 짧았고 지시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류는 같은 날짜로 몰지 않는다.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서 만든다. 같은 도장을 2번 찍지 않는다. 3번째 파일에서는 합의가 필요하면 문서로만 한다. 말로 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새 파일의 핵심 문장을 메모에 옮겼습니다. 메모를 정리한 뒤 동네 통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서류 만들 때 남편분이 저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동네에서 오래 본 사람 서명이면 나중에 설명이 편하다고 했었죠. 통장님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 후 통장님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었고 통장님은 간단한 사실 확인서 정도는 써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변호사에게 USB 내용 요약과 통장님 통화 결과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목록에 추가합니다. 합의 자리에서 상대가 말로 압박하면 바로 기록을 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그 사이 휴대폰에 시댁 가족 단톡방 알림이 떴습니다. 큰형님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월요일에 자료를 보자.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 와라.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정리는 이미 끝났고 필요한 설명만 하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문장을 단톡방에 올릴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단톡방 알림을 잠시 꺼두었습니다. 저녁 6시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고 우편함에 우편물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우편물은 재산세 납부 확인서 사본이었습니다. 어제 신청한 추가 사본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저는 우편물을 파일 4번째 칸에 넣었습니다. 칸마다 문서 두께가 달라졌고 4번째 칸이 가장 두꺼워졌습니다. 공과금과 세금, 보험료 영수증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께는 설명의 길이가 아니라 설명의 근거가 늘어났다는 표시였습니다. 밤이 되어 합의서 초안을 다시 확인해 보았고 문서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남은 일은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합의 자리는 변호사 사무실 3층 회의실로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만들어 온 첨부 1번에서 7번 파일을 번호 순서대로 올려두었어요. 막내 도련님과 큰아주버님이 먼저 들어왔고 변호사는 좌측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권했고 막내 도련님은 의자를 잡아당기며 말하더군요. 형수,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는데요. 변호사까지 부르셨네요. 저는 절차를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만 답했어요. 변호사가 합의 목적을 짧게 읽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공동생활 기간과 재산관리 이력 확인, 특정 재산의 소유관리 주체 확정, 향후 분쟁 예방입니다. 큰아주버님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첨부 1은 판결문 사본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다로 적혀 있었어요. 다음은 첨부 2 혼인신고서, 초안과 남편 메모입니다. 막내 도련님이 끼어들었죠. 혼인신고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절반은 우리 쪽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시하고 계속 이어나갔어요. 첨부 3을 보시죠. 위임장과 신탁 초안입니다. 작성 시점은 결혼 첫 해였고 명의와 관리 주체는 제 이름으로 고정하려고 했어요. 이유는 첨부 4와 연결돼요. 공과금, 세금, 보험료 납부 내역 전체가 제 계좌로 이어졌어요. 큰아주버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더군요. 부부가 같이 산 건 맞는데 집은 우리 동생 이름도 걸려 있었잖아. 변호사가 바로 설명했습니다. 소유와 관리, 실사용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실질 지배를 보려면 누가 비용을 지속적으로 납부했는지, 누가 계약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A4 묶음에서 재산세 납부 내역 20년치를 꺼내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분기, 고지번호, 납부일, 납부자 이름이 선명했어요. 막내 도련님이 한 장을 뽑아 들고 뒤집어 보더군요. 뒷면에는 제 도장이 있었고 은행 창구 스탬프가 찍혀 있었죠. 저는 통신요금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수도 자동이체 내역, 자동차 보험갱신 확인서까지 순서대로 제시했습니다. 각 서류의 오른쪽 상단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 항목과 연도를 적어두었고 변호사가 그 번호를 기록했어요. 큰아주버님이 물었습니다. 왜 신고를 안 했습니까? 그게 계속 걸립니다. 친정 보증 문제 때문에 남편이 절차를 나눠 진행했어요. 먼저 보호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남편 친구의 진술과 녹음이 있어요. 합의서에 첨부하겠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의자에 등을 붙이며 웃었습니다. 녹음이요? 가족끼리 그걸 꺼내요? 필요하면 열겠습니다. 라고 했고 저는 USB 녹취 요약본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요지를 읽었어요. 혼인신고는 나중에. 채권자 목록 정리까지 아내 명의로 생활비 공과금 묻기. 집값의 보증금은 아내 명의 고정. 합의는 말이 아니라 문서로. 분위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중간 정리를 제안했어요. 조항 1. 공동생활 기간 36년 인정. 조항 2. 집과 가게 보증금의 실질 관리납부 주체는 저로 확정. 조항 3. 시댁 측은 지분 주장 포기 대신 장례 비용 일부와 정산 내역을 상호 확인. 조항 4. 이후 분쟁 금지. 큰아주버님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장례비는 우리도 냈으니 정산표만 명확히 하자. 막내 도련님은 여전히 불만이 남은 표정이었죠. 우리 몫은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분이 아니라 정산으로 보실 일입니다. 지분을 주장하려면 관리와 비용 납부 증빙이 필요해요. 지금 자료는 전부 상대방 쪽입니다. 막내 도련님이 고개를 떨궜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게는요? 형이 밤낮으로 일했잖아요. 저는 장부에서 근로배당 구분표를 꺼냈습니다. 월별 매출, 비용, 순익, 인건비, 배당이 별도 연로되어 있었고 남편의 인건비가 고정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남편 급여는 매달 지급했고 4대 보험이 적용된 기간도 있습니다. 급여 지급 명세가 들어가 있고 제 명의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급여와 지분은 다릅니다. 급여가 인정되면 별도로 가져갈 지분은 크지 않습니다. 관리납부 주체와 장기 기록이 핵심입니다. 큰아주버님이 또 한 번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좋다. 정산은 정산대로 하자. 대신 우리도 체면이 있다. 합의서에 감정적 표현 금지 조항 넣자. 더 이상 단톡방에 말 올리지 말고 넣겠습니다. 라고 했고 변호사가 조항을 추가했어요. 양측은 상호 비방과 감정적 표현을 금지하며 모든 주장은 증빙에 의해만 한다. 합의서 초안에 도장을 찍기 전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등기 이전과 세무 정리까지 가야 하더라고요. 일정은 제가 문서로 돌리겠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짧게 답했어요. 알겠어요. 그 순서로 가죠. 막내 도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수, 세게 나오시네요. 세게 나간 게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라고 했고 변호사가 회의를 정리했어요. 초안은 오늘 마무리합니다. 원본은 내일 양측에 전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 끝에서 남편 친구 기로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USB 원본을 돌려주자 기로 씨가 말했어요. 형수님, 오늘 표정이 잘 정리되었다는 표정이네요. 서류가 잘 준비되어서요. 라고 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파일을 다시 눌러 잡았습니다.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합의서 원본이 양측에 전달된 다음 주 등기 이전과 세무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혼 관계 사실 확인서를 신청했고 민원 담당자는 준비물을 체크리스트로 알려줬어요. 공동생활 증빙 사진, 공과금 납부 내역, 인근 이웃의 확인서 2통. 저는 통장님과 옆집 방 여사에게 사실 확인서를 요청했고 두 분은 하루 만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보존 및 명예 정정 절차 안내를 받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죠. 세대주 변경과 공과금 명의는 이미 바꾸셨나요? 예, 명예 변경 완료했습니다. 그럼 등기 정정 사유서와 판결문 사본, 합의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세요. 저는 순서대로 묶어 제출했고 접수증을 받았어요. 접수증 하단에는 처리 예상일이 적혀 있었고 번호표가 자동으로 문자로 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세무서에 들렀습니다. 세무상담 창구에서 직원이 합의서와 장부를 확인하고서는 장기 보유분 재산세 납부 내역이 계속 한 사람으로 이어진 내용으로 인해 관리 사용 주체가 명확하다고 말해주더군요. 제가 향후 증여세나 양도세 이슈가 있는지 물으니 현재 단계에선 없고 가계 관련 계좌 정리와 비용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서 자료가 깔끔하면 나중에 문제 없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저녁에는 변호사에게 등기 접수증과 세무 상담 메모를 사진으로 보내며 보고했습니다. 변호사는 좋습니다. 다음은 가게 임대차 계약명의 정정입니다. 임대인과 일정 잡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저는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고 임대인이 말했습니다. 서류만 갖고 오세요. 오래 거래했으니 바로 해드릴게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임대차 계약서 정정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인 사무실 책상 위에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가 나란히 놓였고 임대인은 제 이름이 적힌 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보증금 반환 계좌도 같이 바꿉시다. 예, 이 계좌로 바꿔주세요. 라고 답했고 임대인은 수정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제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어요. 임대인은 복사본을 건네며 자,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도련님이었습니다. 형수, 합의서 원본 받았어요. 조항 3의 정산 기준 금액 다시 보자고 큰형이 말하네요. 표에 금액과 날짜, 영수증 번호까지 넣겠습니다. 오늘 밤에 파일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날 밤 저는 정산표를 만들었습니다. 항목별 금액, 지급일, 증빙번호, 상대 확인란을 붙였어요. 불필요한 수식어는 넣지 않았습니다. 각 줄에 숫자와 날짜만 남겼어요. 합의서 최종 서명은 그 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다시 모였고 큰아주버님과 막내 도련님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서명하고 변호사가 각 장에 투명 탭을 붙여 원본과 사본을 나눠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급은 중단하세요. 분쟁을 유발하는 문장은 곧바로 위반입니다. 큰아주버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막내 도련님도 욕심을 다 내려놨는지 짧게 알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절차가 끝나가는 시점에 변호사가 조용히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남편분 녹취 중에 이런 문장이 있네요. 변호사는 짧게 읽었습니다. 서류로 말해. 그게 우리가 덜 다치는 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는 녹취 요약본을 서류 끝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일정표를 하루 앞당겼어요.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은행에 들러 자동이체 관리 화면에서 납부 계좌와 수취인 정보를 점검했습니다.
변경할 항목이 2개 더 있었고 계좌와 가게 보험 계정이 남아 있었어요. 직원에게 요청해 즉시 바꿨습니다. 확인 문자 2통이 바로 도착했습니다. 저녁에는 식탁 위에 정리 상자를 올렸습니다. 상자 내부를 칸막이로 나눠 등기, 세무 임대차 공과금, 보험 합의서 순으로 꽂았고 각 칸 앞면에 레이블을 붙였어요. 다음 주에 새 카드 명세가 나와서 카드 결제 항목도 옮기면 끝입니다. 남편 사진을 식탁 끝으로 옮겨 세우고 사진틀에 묻은 먼지를 마른 천으로 한번 닦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넥타이 매듭은 여전히 조금 비뚤어서 제가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날 밤 늦게 큰아주버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산표 확인. 숫자 맞음. 월요일 입금. 저는 확인했습니다. 라고 답했고 문자창을 닫았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오늘의 모든 이동과 도장이 그 한 줄로 정리되었어요. 월요일 아침 정산 입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금액, 계좌번호, 입금 시간, 입금자 명이 분명했어요. 저는 문자 화면을 캡처해 정산표 마지막 줄에 붙였고 파일 사본을 변호사와 큰아주버님에게 동시에 보냈습니다. 받은 표시가 떴고 추가 질문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누런 봉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혼인신고서 초안을 한 번 더 꺼냈어요. 제출 도장이 비어있는 칸은 여전히 공란이었고 그 옆에서 남편의 메모가 붙어 있었죠. 여보, 이제는 마음 놓고 신고하자. 우리가 살던 방식대로 당신 이름 먼저. 저는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손끝이 종이 표면에 글씨로 파여진 홈을 느꼈고 그 촉감이 또렷했어요. 내 남편의 마음처럼요. 점심시간에 주민센터 가족관계 등록팀을 방문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실혼 기간이 길고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미제출 상태였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혼 확인과 재산 관련은 이미 절차를 밟으셨네요. 혼인신고 접수는 종결된 사망 사실 때문에 통상 절차와는 다릅니다. 필요하시면 사실혼 해소 확인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발급해 주세요. 라고 했고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제 이름과 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하단에 접수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가게 임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도 관련 문제 없고 한 달 뒤 정기 계약자를 3명의로 바꿔야 합니다. 알겠다고 답했고 저는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명예 변경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고 저는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준비는 간단했어요. 오후에는 보험 설계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설계사는 노트북을 열고 수익자 변경과 해지환급금 여부를 확인했어요. 배우자 명의 미제출이었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길고 비용 납부 기록이 명확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는 오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설계사는 이동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말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문서를 먼저 내셔서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했고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저녁에는 남편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이름부터 안전하게. 신고는 나중에. 저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고 볼륨을 한 칸 높였습니다. 다시 재생하자 남편의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남편의 조심스럽고 단호한 소리였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책상 모서리로 옮겼습니다.
사진틀 아래에 짧은 메모지를 끼워 넣었어요. 등기 정정 완료, 임대차 정정 완료, 세무 정리 진행 중, 정기명의 변경 예약 완료. 이 네 줄은 오늘의 진행 상황이었고 내일 바꿀 항목은 두 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기로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형수님, 형이 생전에 미루던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에 소형 상자가 있습니다. 내일 같이 가시죠. 네, 기로 씨. 내일 오전 11시 지점 로비에서 뵈어요. 라고 답했고 다음 날 정시에 만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결혼식 원본 사진 4장과 오래된 열쇠 하나, 그리고 간단한 유서가 있었어요. 유서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반드시 먼저 내세우자. 말은 마지막에 하자. 내가 서두르지 못한 말은 당신이 정리한 서류 위에서 천천히 읽힐 거야. 저는 사진을 봉투에 넣고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보았습니다. 열쇠는 가게 뒷문 여분 열쇠였고 등짝에 작은 흠집이 2개 있었어요. 저는 열쇠를 키링에 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리상자의 레이아웃을 바꿨습니다. 가장 앞칸에 유서 사본과 원본 사진 보호 커버를 옮겼고 봉투 외피에 말보다 문서라는 라벨을 붙였어요. 라벨 오른쪽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글씨가 흔들리지 않았고 글자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상자를 선반 맨 윗칸에 올렸습니다. 의자를 밟고 두 손으로 밀어 넣었고 상자 앞면이 선반 끝과 평행인지 눈으로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시댁 가족 단톡방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등기 임대차 세무 보험 정기 절차 진행 상황 공유. 정산 완료. 필요시 사본 제공. 큰아주버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 추가 요구 없음. 막내 도련님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알림이 조용했고 추가 메시지는 오지 않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밥솥 타이머를 맞추고 프라이팬에 계란 2개를 깨 넣었습니다. 소금을 한 꼬집 넣고 젓가락으로 20번 저었고 중불에서 2분 30초 뒤 접시에 옮겼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식탁 위 스탠드 불빛이 정면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사진 속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사진을 왼쪽으로 아주 조금 옮겼습니다. 그만큼이면 잘 보였고 다른 물건에도 겹치지 않고 내 남편만 오롯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합의서 원본을 방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돌린 뒤 손잡이를 확실히 잠갔고 문을 닫을 때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소리를 한 번 듣고 멈췄어요. 잠금이 제대로 걸렸는지 손으로 한 번 더 당겨 확인했습니다. 열리지 않았고 확인 끝이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봉투를 정리 상자 속 지정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 목록을 새 수첩 첫 장에 적었습니다. 정기명의 변경 방문, 보험 수익자 변경 접수 확인, 임대차, 계약서, 스캔 업로드. 세 줄은 짧았고 필요한 준비물도 옆에 적어두었습니다. 신분증, 사본, 도장, 방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휴대폰에 남편 녹음 파일이 열려 있었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이 같은 문장을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부터. 저는 휴대폰 화면을 뒤집고 소리를 줄였습니다. 오늘은 그 한 줄이면 충분했어요. 다음 단계는 이미 정해졌고 위치는 다 정리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손바닥에 남편의 유서 종이결의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고 저는 남편을 잃고 나서야 남편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남편이 남긴 것처럼 내 이름을 내세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다시 뜨면 또 현실을 마주하겠죠.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생기기를 응원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